단재 신채호입니다. 을지문덕전을 1908년 했습니다. 대동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 4000년 동안 제일 대위인, 첫 번째 가는 큰 위인 해가지고 을지문덕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놓습니다. 을지문덕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놀랄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을지문덕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 있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여기 을지문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퀴즈입니다. 3초, 3, 2, 1. 네, 안 들어갑니다. 네, 100명의 위인에 끼지 못했으나 살수대첩을 이끈 고구려의 명장이고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이순신과 함께 우리 역사의 3대장. 자, 이 을지문덕은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료에 을지문덕이 나오는 기간이 딱 2달입니다. 2달 동안 나와요. 서기 612년 6월 달에 처음 나오고 7월 달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도 없고 그 이후도 없고 꼭 2달만 나오고 이 2달이 고구려와 수의 전쟁 기간입니다. 더는 안 나와요. 최초 출연이 서기 612년 고구려 영양왕 23년 6월입니다. 이때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압록강 근처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 을지문덕을 보내서 거짓으로 항복을 하게 하고 그 허실을 살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중문은 수나라 장수예요. 이 우중문이 그 전에 을지문덕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왕과 을지문덕이 와서 그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아라. 그래서 거짓으로 항복하러 간 을지문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아랫사람, 유사룡이라고 하는 아래 관리가 굳이 말립니다. 항복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놓아주고 이게 아닌데 이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을지문덕에게 내가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되돌아오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왜 가겠습니까? 을지문덕은 돌아보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612년 6월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을지문덕이 나오는 마지막 기록은 살수대첩 기록입니다. 살수에 이르러 수나라 군대가 반쯤 건넜을 때 을지문덕이 군사를 진격시켜 그 후군을 공격했다. 살수대첩이 있었던 때가 612년 7월입니다. 6월에 처음 나오고 7월에 마지막 나오고 살수대첩 이후로는 을지문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딱 2달 출연해서 고구려를 구한, 이거 뭔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을지문덕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네, 을지문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다 하는 건데,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는 건 아는 대로 우리가 을지문덕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삼국사기에 을지문덕 열전이 있어요. 열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특히 뭘 모르느냐? 그 조상의 계보를 알 수 없다. 조상이 누군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됨, 성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침착하고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었다. 훌륭한 장수가 될 만한 소질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 놓습니다. 글을 읽고 지을 줄 알았다. 옛날에 무장이, 장군이 글을 읽는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았다라는 말을 특별히 써놨겠죠.
더 나가서 읽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지을 줄도 알았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시 있잖아요. 그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시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이 을지문덕이 도대체 누구야? 뭐 하던 사람이야? 조상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후손도 없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출신,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을지문덕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이 논문 때문이에요. 1979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한국 고고학의 정말 그 1세대 대학자시죠? 김월용 선생이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이 을지문덕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이걸 밝힌 논문이에요.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을지문덕을 중국의 역사책이죠. 자치통감에서는 을지문덕이 아니라 울지문덕이라고 표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을이 울로 바뀌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거 오자야. 이 중국 사람들이 잘못 쓴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김월용 선생은 이거 오자가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울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중국의 수나라 때 울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 한자가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울지시가 있어요. 이 울지시 아니었을까 해서 울지시의 연원을 찾아가 봤더니 선비족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5호 16국 시대의 그 5호 중에 하나가 선비족이잖아요. 이 선비족이 중국성을 가질 때 울지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을지문덕이 선비족이 고구려에 귀화한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수나라 사람 가운데, 수나라 장수 가운데 울지경덕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울지경덕, 을지문덕, 을지가 성이라고 하면 이름이 경덕, 문덕. 이거 덕자 돌림자네? 그렇다면 둘이 형제까지는 아니라도 학렬이 같은, 그러니까 사촌간이거나 육촌간이거나 이 정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데까지 이 김월용 선생의 상상력이 번져간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선비족 귀화인이다. 그랬기 때문에 삼국사기 고구려 열전에 그 조상의 계보를 알 수 없다라고 일부러 감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걸로 논문이 끝납니다. 을지문덕이 선비족이라니,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니, 아주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문 하나로 그치질 않아요. 1979년에 이 논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월용 선생이 논문 한 편을 더 써요. 다시 을지문덕의 출신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논문 한 편을 더 씁니다. 이쯤 되었을 때 부산대 사학과에 계셨는데요. 이재호 교수, 이분이 그것에 반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짧은 논문이 오가면서 학문적인 토론이 있었던 건데요. 이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재호 선생님에 의하면 을지와 울지를 같은 걸로 보는 거는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건 증명된 게 아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역사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하지만 같은 거라고 할 근거는 없다. 그 다음에 문덕과 경덕, 울지경덕, 을지문덕 이런 관계, 이거 학렬자가 같다고 해서 육촌, 사촌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 학렬자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재호 선생님은 학렬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송나라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후고, 수나라, 고구려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이거 어거지로 맞춘 거야. 게다가 울지경덕의 경덕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자.
이름 대신 쓰는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것까지 사촌 육촌간이라고 해서 학렬자를 맞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울지 을지도 그렇고 경덕 문덕도 그렇고 다 그럴듯한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재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 뒤에 이런 문장 하나를 달아놨어요. 이 문장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주 공감을 했는데요. 그 문장 제가 굳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을 구명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사료인 원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부회, 견강부회, 억단, 억지로 추단, 억지로 판단하는 것, 왜곡,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병폐를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사료가 없다고 그러지만 말고 있는 사료를 세밀하게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전 이거 100% 동감합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걸음 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분들의 그 연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김월용 선생님이 이거 을지문덕이 선비족이야 첫 논문 쓰셨을 때가 58살. 이재호 선생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논문을 쓴 1982년이 63살. 제 또래예요. 제 또래의 그분들은 이렇게 대담한 논문을 쓰고 이걸 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치열하게 이랬구나. 본받을 게 많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을지문덕이 울지로 잘못 왜곡되거나 울지 경덕과 사촌 육촌이라거나 하는 이거는 믿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 성이 뭔가? 을지씨가 울지씨고 이 울지씨는 선비족이고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을지문덕의 성이 을지인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의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들게 되냐면 을지문덕 이전에도 을지씨가 없고 을지문덕 이후에도 을지씨가 없어요. 우리 역사에 유일한 을지씨가 을지문덕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을지가 성이야? 하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통상적으로는 을지가 성이고 문덕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을지문덕 이렇게 갖춰 쓴 곳도 있지만 문덕이 어쨌다. 이렇게 성떼고 이름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지가 성이고 문덕이 이름이다. 이러는데 그 을지라는 성이 또 없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합니다. 을지는 성이 아니고 우치, 그 고구려 초기 족장들이 받은 우태라고 하는 이런 그 관직이 있는데 이거 우태, 우치, 을지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관직 이름 있고 문덕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을지할 때 지자가 왜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서 진흥왕을 수행한 사람 이름 쭉 나열할 때 거비부지, 영력지 해가지고 이름 뒤에다 지자를 써놓은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존칭의 의미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을에다가 존칭 의미로 지를 쓴 거고 원래는 을씨야. 을지문덕이 성이 을씨야. 을씨하면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진대법 실시했던 고구려의 을파소. 을씨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을지가 성이고 문덕이 이름이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거는 마무리를 하죠.
이런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고구려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원래 고구려라는 나라가 여러 종족이 들어와서 만든, 말하자면 다종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족 말고도, 부여족 말고도 선비족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이제 말갈도 들어오고 이래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을지문덕이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을지문덕이 외국에서 귀화한 거라면 그를 통해서 고구려가 다종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구려가 다종족 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물로 남아있는 벽화에서 좀 증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길림성 집안에 각저총이라는 벽화 고분이 있습니다. 각저라는 게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고분, 그래서 각저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씨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코가 매부리 코고 수염 모양이 서역 사람의 모양이에요. 역시 이거는 서쪽에서 와서 고구려에 귀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선비족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다종족 국가였음을 더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저는 아직도 을지문덕이 선비족이었는지 귀화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건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호 선생님 한 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을지문덕이 주인공이 되었던 고구려의 살수대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수대첩 그 과정에서 을지문덕의 활약상이 드러나거든요. 물론 2달 동안입니다만. 중국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수나라는 왜 고구려를 이때 공격했을까? 이것부터 해명이 돼야 합니다. 중국이 아주 오랜 시간의 분열기를 겪어요. 언제부터 분열이 되냐면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유비가 나오는 삼국지가 후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후한이 세 나라로 분열되는 것이 중국의 삼국시대입니다. 위오촉 삼국시대가 되는데, 이 삼국이 그중 어느 한 나라로 통일되지 않고 위나라에서 진나라가 나오고, 이 진나라가 다른 2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통일이 됐는데, 그때 북쪽에서 5호, 5 오랑캐가 남쪽으로 내려오죠. 이 5 오랑캐들이 나라를 세워요.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5입니다. 이 5 종족이 16개 나라를 만든다 해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5호가 만든 16국은 전부 중국의 북쪽에 있었고, 진나라는 5호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하고 내려간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하는데, 동진부터 송, 제, 양, 진나라로 이어지는 남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5호 16국, 그 다음에 북위, 북제, 북주 이렇게 가는 북조가 있고, 남쪽에는 송제, 양진으로 가는 남조가 있고,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상태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자, 이 분열이 5호 16국부터 남북조 통일까지를 따지면 꼭 300년이에요. 300년의 분열기. 자, 중국의 분열은 주변 국가의 기회다. 이 기회를 가장 잘 살린 것이 고구려입니다. 이 300년 동안의 중국의 분열기 동안 고구려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남북조가 통일됩니다. 그것이 서기 589년 수에 의해서 남조의 지인이 멸망하고 남북조가 통일돼요. 자, 이제
고구려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쉽지만 국제 정세가 고구려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중국에서 남북조를 통일한 수의 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이 서기 598년, 그러니까 6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때 수군, 육군, 수륙 30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이 수문제 고구려 침략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수나라 군대가 괴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고구려를 도와서. 자, 어느 길로 오느냐면 요하의 아래쪽, 바다에 가까운 쪽, 요하의 하류죠. 그쪽을 통해서 고구려 쪽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요하 하류의 늪지가 굉장히 길었어요. 200리 정도, 한 87km 정도의 늪지가 있었는데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해 올 때가 6월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죠. 마침 그 해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요. 홍수가 지니까 진군이 느렸겠죠. 진군이 느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졌겠죠. 여러 날 먹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염병까지 돌아서 수문제의 군대는 고구려와 전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괴멸됩니다. 돌아가서 세보니까 80~90%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수습해가지고 수양제가 고구려를 다시 침략을 해온 것이 612년이에요.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 우리 얼마 그 병력이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100만 대군? 정확하게 113만 3,800명이라고 나옵니다. 113만 3,800명? 100만 대군이다 그러면 무슨 100만이야 이거 뻥친 거야 해가지고 한 10만? 20만? 뭐 요렇게 할 텐데 113만 3,800명 이래 놓으니 이걸 어떻게 줄이기도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 전투병력은 그중에 일부고 나머지는 전부 짐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 뒤에다가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군량을 운반하는 사람은 그 2배였다. 이 말대로 하면 전투병력이 113만 3,800명이고 짐꾼이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니까 합이 300만 대군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난처한데요. 이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에 그대로 나와서 그냥 이거 못 믿겠어 하기도 어렵습니다.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선두가 출발한 다음부터 말미가 출발할 때까지 40일이 걸렸다는 거고 선두부터 맨 끝까지 행렬의 길이가 1040리, 416km였다는 거예요. 400km면은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군대 행렬이 딱 이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300만 명?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 300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인데 어쨌거나 사료는 앞뒤가 맞습니다. 이 300만 명이 612년 2월 달 요하에 집결해서 이걸 건넙니다. 그 아버지 수문제는 이걸 못 건넜잖아요. 그런데 양제는 그걸 건너는데 성공해요. 시기가 달라요. 문제는 6월 달에 오는 바람에 비를 만났는데 양제는 2월 달에 건넙니다. 아직 큰 비가 오기 전에 초봄, 봄 정도니까 문제없이 건넜겠죠. 그리고는 5월 달에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하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300만 병력이 요동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이 요동성 전투는 누가 지휘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게 거의 기록이 없는데 요동성을 돌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제가 별동부대를 보내는데 이 별동부대도 30만 명입니다. 30만 별동대를 조직해서
평양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고구려 수도를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동대가 6월 달에 압록강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 을지문덕이 항복하는 척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서 이제 허시를, 자, 저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싸울 만한지 이런 걸 본 거죠. 그런데 그때 수나라 군대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약점이기도 했는데요. 양식을 어떻게 보급받을 건가 하는 거예요. 300만 명이 맞는다면 그 300만 명이 하루에 얼마씩 먹어치웠겠어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기병이 있으면 말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수나라 군대의 약점이 됩니다. 현지 조달 안 돼요. 고구려 어디에서 그 많은 입을 전부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데 그러면 도시락을 도대체 몇 개를 싸웠어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수나라 군대가 압록강 서쪽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군인과 말, 이건 이제 기병이 쓰는 말이죠. 모두에게 100일치 양식을 보급하고 식량 100일치, 그 다음에 방패, 갑옷, 창, 또 여러 가지 무기, 이런 장비를 전부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만, 물론 중국의 역사책 수서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무게가 삼석인데 수나라 때의 이 도량형은 지금 밝혀져 있어요. 1석이 약 70kg입니다. 3석이면 한 사람당 210kg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고지고 행군을 하죠? 그래서 210kg 3석, 이것은 좀 과장되었거나 아니면 관용적으로 삼석하면 굉장히 무거운 거야, 이런 표현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짐이 됐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수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장막 아래에다 땅을 파고 그걸 묻었다는 겁니다. 식량을 묻었다. 행군이 중간쯤 이르렀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다. 대군이니까 이런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을지문덕이 보고 온 겁니다. 자, 이래서 파악을 하고 돌아갔는데 우중문이 을지문덕을 놔줬다가 다시 붙잡으려고 했지만 을지문덕이 안 가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중문이 이제 을지문덕은 다 본 거예요. 아, 수나라 군대가 많기는 하지만 굶주리고 있구나. 굶주린 기색을 본 거예요. 그러면 못 싸우는 거죠. 배고픈데 싸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배고프게 해야지 해서 싸우다 도망가고 그러면 수나라 군대는 싸우다가 쫓아가고 계속 이기는데, 이기니까 기쁘지만 계속 배는 고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우중문과 같이 온 지휘관이 우문술인데, 우문술은 하루 중에 7번을 싸워서 7번 모두 이겼으므로 아, 이거 싸우니까 계속 이기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와서 청천강까지 건너서 평양성 근처까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나라 군대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걸로 보였겠죠. 평양성 근처에 진을 쳤는데 이때 그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시, 우중문에게 보낸 시. 그래서 그 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주는 시, 이런 뜻이에요. 그 시가 이런 겁니다. 신책구 천문하고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렸고, 묘산 궁지리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전승공기고 싸움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으니 지족 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열심히 하고 잘 싸웠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시지? 이런 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아마 더 화가 났을까요? 우중문이 이 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랬더니 을지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 항복할게. 그러면서 만약에 군대를 돌리면 내가 우리 왕을 모시고 수양제가 있는 곳, 요동성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겠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수나라 장수 둘이 상황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긴 했는데 우리 병사들이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지쳤다. 이거 더 싸우는 것은 무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딱 보니까 저기는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거짓 항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거짓 항복인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우중문, 우문술 두 사람은 자기들이 군대를 돌릴 명분이 필요했을 겁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걸 명분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쪽에서도 이게 거짓말인 걸 상대방이 알겠지만 그래도 돌아가려면 이 말을 들어야 될 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서로 뻔히 알면서 속이고 속는 척하고 뭐 이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나라 군대가 퇴각을 하는데 이걸 쫓아간 거예요. 고구려 군대가 추격을 해서, 이게 살수대첩입니다. 612년 7월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이르러 군대가 반쯤 건넜을 때, 7월이니까 물이 불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를 타거나 하고 강을 건너갔겠죠.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 군대가 그 후군을 공격했다. 그 후미를 공격했다. 여러 군대가 함께 무너져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진 겁니다. 대열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수나라 장수와 사졸들이 막 달아나는데 하루낮 하룻밤 만에 압록수에 이르렀다. 살수는 청천강이에요.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딱 24시간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 거리가 450리였다. 처음에 수나라 군대가 요하에 도착했을 때 모두 30만 5천 명. 그러니까 별동대 30만이 구체적으로는 30만 5천 명이었는데 평양성을 갔다가 요동성으로 돌아온 것은 2,700명 뿐이었다. 그러니까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낙오되거나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군수와 기계는 잃어버려 완전히 없어졌다. 황제, 수양제가 대노해서 우문술 등을 쇠사슬로 묶고 군대를 이끌고 제 나라로 돌아갔다. 이래서 살수대첩이 나오는 건데요. 삼국사기의 살수대첩에 대한 기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안 나와요. 수공, 물을 막았다가 수나라 군대가 강을 반쯤 지날 때 그 물을 터서 그 물로 수나라 군대를 공격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삼국사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MI가 있어요. 우중문, 우문술 둘이 같은 우씨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중문은 우씨고 우문술은 우문씨입니다. 그래서 중문이와 술이 둘이에요. 서로 한 집안이 아니다. 이런 깨알 같은 지식이 또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은 완전 대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수양제가 이걸로 전쟁을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이후 망할 때까지 616년에 망하는데 4년 동안 고구려를 계속 침공합니다. 이렇게 살수에서 질 때처럼 이렇게 대부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구려를 계속 공격해 왔는데 이상한 거는 을지문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사라집니다.
저 살수대첩 할 때 을지문덕이 전사하거나 그럴 일도 없잖아요. 직접 나가서 싸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을지문덕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는 을지문덕에 대한 후세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살수대첩의 주인공으로 기억이 됩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 역사에서는 을지문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살수대첩을 기록한 다음에 이런 사론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의 논평을 실어 놓습니다. 양제의 요동전쟁에서 출동시킨 군사의 많음은 예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 113만, 이거 정말 그전에는 볼 수 없는 병력이잖아요. 고구려는 한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이 고구려를 왜 작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나라보다 작다고 생각을 한 걸 거예요. 이걸 능히 막아내서 스스로를 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군사를 거의 다 섬멸했는데 이것은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김부식은 아주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고려시대의 을지문덕 이야기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살수대첩의 현장이었던 청천강,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여기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병사 100만 명을 격퇴한 곳이야. 이런 이야기가 꼭 따라와요. 고려사 지리지에 청천강 해놓고 옛날에 살수라고 불렀는데 고구려 을지문덕이 수나라 병사 100만 명을 격퇴한 곳이다. 이래서 명장, 아주 뛰어난 장수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다른 평가가 이어집니다. 한 예가 정도전이, 고려 말의 정도전이 이숭인의 문집에 서문을 써준 게 있습니다. 이숭인이 자기 글을 모아서 문집을 내니까 정도전이 친한 친구로서 그 문집에 서문을 써줬는데 거기 보면 을지문덕을 문신이라고 써놔요. 문신, 유학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동방이 대대로 중화의 문명을 흠모해서 문학에 종사하는 유자들이 줄을 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에는 을지문덕, 신라에는 최치원, 그리고 본국 고려에 들어와서는 김부식과 이규보가 특히 뛰어났다. 을지문덕을 최치원, 김부식, 이규보 이런 문신들과 나란히 놓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를 대표하는 문학하는 유학자 을지문덕, 이거 장군 을지문덕하고 아주 거리가 있잖아요. 이런 평가가 왜 나오게 되냐면 그 시 한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주었다는 그 시, 이게 그 이후 계속 전승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사람들이 뭐 감상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시를 보면은요,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하였도다 해가지고 천문, 지리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천문은 하늘의 운행 이치고 지리라고 하는 것은 지형의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군대를 움직일 때는 천문도 봐야 되고 지리도 봐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천문과 지리를 동시에 놓고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그게 주역인데요. 주역 한 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위로는 천문을 살피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핀다. 을지문덕이 천문지리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이렇게 대꾸를 만들었을까요? 독서를 한 거예요. 이규보도 백운소설이라고 하는 자기 작품의 첫머리에 이 을지문덕의 시를 인용해 놓고 그 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구절을 만드는 방법이 기이하고 고고하고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다. 어찌 후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기에 미치겠는가?
이 보통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아주 뛰어난 작품이야. 이런 평가를 해요. 이바람의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그런 전공을 세우고 뒤 훗날에는 유학자, 문학을 아는 사람, 이런 평가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최부 표회록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최부가 중국의 표류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필담, 글을 써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소흥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만일 내가 조선인이라면, 그때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의심을 받고 있을 때잖아요. 조선인이라면 너희 나라 역사와 도읍, 산천, 인물, 풍습 이런 걸 자세히 말하라. 그랬더니 최부가 우리나라의 인물은 신라의 김유신, 김양, 최치원, 설총, 백제의 계백, 그리고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최충, 강감찬, 조충, 김치려, 우탁, 정몽주, 그리고 우리 조선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부가 기억하는 고구려의 유일한 한 사람이 을지문덕이었던 거예요. 을지문덕은 조선시대까지도 고구려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명장으로서 또는 유학자로서. 유학자라고 하니까 참 시한수수고 참 이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을지문덕에 대한 기억이 뭐 이렇게 드문드문 나옵니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고구려를 대표하는 선비, 고구려를 대표하는 문학하는 사람, 이렇게 을지문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을지문덕을 갑자기 높이는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조선 후기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특히 병자호란 때 만주족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우리도 군대가 강해져야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군사력을 강화할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청나라에서 조선의 군비 확장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그 강했던 기억, 이거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누구를 역사 속에서 소환했겠습니까? 바로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러면서 을지문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을지문덕을 막 띄우는, 추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집니다. 조선 효종 때 청나라를 치자, 북벌이라고 하죠. 이 북벌론이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우리 옛날에 을지문덕을 봐라. 우리 수나라의 100만 군대와 싸워서 이긴 그런 참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 북벌론의 또 역사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으니까 을지문덕이 이렇게 막 뜨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을지문덕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후가 건립됩니다. 사후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서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원은 교육 기능과 제사 기능을 같이 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사후는 교육 기능은 없고 제사 기능만 있는 걸 사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과 사후, 이게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고구려 전통이 강했던 특히 평안도 지역,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과 또 하나는 어디냐면 살수대첩의 장소였다고 생각한 평안도 안주라고 하는 곳, 이 두 군데에 을지문덕을 제사하는 사후가 만들어지고, 서원도 임금이 그 이름을 써서 액자에 써서 내리면 이걸 사액서원이라고 한다고 아시죠? 사후에도 이 사액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을지문덕 그 사후에는 충무사, 안주에 있는 을지문덕 사후에는 청천사라고 하는 사액을 내려줘요.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을지문덕을 막 띄우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 이 강한 군사력을 떠올리는,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동명장전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정조 때 홍양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서문을 보면 외적의 침미입으로부터 국토를 지킨 훌륭한 장수들의 분전한 기록을 널리 전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보고, 을지문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을지문덕 비석과 석상이 만들어져요. 1910년에 한참 뒤죠. 평안남도 안주군, 그 안주에서 석상과 비석이 발견이 됩니다. 요게 이제 신문에 나서 뭐 보도는 됐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은 안 가졌던 것 같은데 1932년에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현진건 아세요?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에요. 빈처, 술 권하는 사회 이런 소설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군 성적 순례라고 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는데 단군의 성스러운 행적을 돌아본다. 일종의 기행문을 연재를 하는데 그 중에 4편, 네 번째 글이 을지공 석상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을지공은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의 석상에 대한 글을 신문에 발표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석상과 비석이 같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을지문덕 석상 또는 을지문덕 비문 이렇게 치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못 띄워드리는 이유는 저작권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직접은 못 올려드리고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제대로 된 비석은 아닌데 그리고 또 깨져 있기까지도 하고 글자가 많이 또 이렇게 문드러져서 안 보이기도 하는데 보이는 글자를 가지고 판독 읽어보면 맨 앞에가 을지문덕에 대해서 공은 기성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성은 기자의 고장, 평양이라는 뜻입니다. 을지문덕이 평양 사람이다. 삼국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 조상의 계보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 후기 사람은 이 을지문덕이 평양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고구려 사람이니까 그냥 평양 사람, 기성인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름은 문덕이고 을지는 그의 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을지씨고 이름이 문덕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을지문덕의 전공을 기록을 해놓고 말미에 이 비석을 세운 날짜를 써놨는데 그것이 1847년입니다. 1847년 조선 헌종 13년에 갑자기 을지문덕의 석상과 비석이 세워진 거죠. 자, 조선 후기에 고구려에 강력했던 그 군사력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런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는데 역사 속에서라도 저런 걸 찾아보자 뭐 이런 그 의도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 높이 더 올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굴까요? 단재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국권이 위태로워지고 결국에는 병탄이 되고 이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힘 있는 위인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위인전을 쓰는데요. 신채호가 쓴 위인전 3부작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쓴 것이 을지문덕전, 두 번째가 이순신전, 세 번째가 최도통전 해서 최영의 전기예요. 단순히 위인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작품들입니다. 뭐냐면 위인전 치고는 사실 고증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위인전이라기보다는 역사 전기 이렇게 부르는 게 옳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을지문덕전을 1908년 했습니다. 1908년에 을지문덕전을 쓰면서 부제,
책의 제목은 을지문덕전이고 부제는 대동사천제 제일대위인. 대동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 4,000년 동안 제일대위인, 첫 번째 가는 큰 위인 해가지고 을지문덕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놓습니다. 을지문덕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고구려는 마치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영국과 같은 나라였다. 자, 그러면서 을지문덕주의라는 것도 제창합니다. 을지문덕주의란 무엇이냐? 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정신, 이런 정신을 을지문덕주의라고 한다. 자주 독립의 의지와 투쟁의 정신, 우리 이런 걸로 무장하고 일본과 싸워야 돼. 을지문덕전을 지은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그런데 제가 을지문덕전도 찾아서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대목이 있어서, 그런데 그 표현이 역시 신채호는 역사가 이상이에요. 문학적인 그 소질, 이거 아주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을지문덕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 몇 구절 못 되는 사기만 믿고, 사기라고 하는 게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만 믿고 을지문덕은 한 번 싸움에 와서 한마디 복음을 전하고 바람과 번개같이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간 상제의 천사와 같이.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이름이 안 나오고 딱 2달 딱 나오면서 번개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갔는데, 그 한 번 싸움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고구려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살수대첩 이전에도 을지문덕이 없고 그 후에도 을지문덕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을지문덕의 전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2달만 나와요, 이렇게 아주 그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채호는 한 번 싸움에 와서 한마디 복음을 전하고 바람과 번개같이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갔다. 상제의 천사와 같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용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수의 수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를 비롯해서 중국의 수서에도 수공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신채호의 을지문덕전에서 혹시 이야기를 꾸몄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을지문덕전을 다 읽었거든요. 거기에도 안 나와요. 수공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조사해 봤는데요. 1931년에 신채호, 맞아요,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거기에서 난데없이 수공, 물을 이용해서 공격했다는 말을 합니다. 살수의 상류를 모래주머니로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려 수공을 펼쳤다. 우리의 상식이 1931년에 신채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팩트체크.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예요. 그런데 이 수공은 정작 언제 있었느냐? 1018년에 거란이 고려를 3차 침략했을 때 강감찬이 압록강 바로 아래에 있는 흥화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란군을 격퇴할 때, 그때 수공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군이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 12,000명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 동쪽 큰 냇물을 막고 거란군을 기다렸다. 거란군이 오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트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여기는 분명히 수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1018년 12월 이 수공에 대해서 두 부류의 회의론이 있죠.
다 이공계의 회의론입니다. 첫째 회의론, 공대 출신의 회의론. 그때 소가죽으로 강물 막을 기술이 없었는데 공대 나온 분들, 또 이과생들 12월이면은 강물이 얼어서 막을 물이 없을 텐데 이과생들, 저 같은 문과는 안 따지고 사료에 나오면 그대로 믿는다. 그때는 그런 기술이 있었나 보지. 그해 겨울은 따뜻했나 보지. 사실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을지문덕의 수공은 하지만 1931년에 신채호가 만든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09년에 그때는 순종이 황제죠. 순종 황제가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개성, 평양, 의주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거를 서순행이라고 합니다. 순행은 황제가 돌아보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서는 서쪽으로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한양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면은 인천으로 해가지고 서해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북쪽으로 가는 걸 서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이 방향은요, 지금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쪽을 서쪽, 서북쪽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안도 쪽으로 가는 것을 서순행이라고 한 건데, 서순행을 하면서 평양 근처에 있는 을지문덕 묘소에 제사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을지문덕의 묘라고 알려져 있는 묘가 평양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영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그 을지문덕의 묘를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놀랄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을지문덕의 후손이 계속 살았고, 그 17세 손이 되는 을지수라는 사람이 고려 중기에 살았고, 그 사람이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돈씨를 사성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지씨가 돈씨가 됐다. 그리고 이 을지수의 증손자가 되는 돈예숭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청도 목천으로 이주를 해서 목천을 본관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목천 돈씨가 출연하게 됐다는 이런 기록이 그 가승자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씨 족보 이야기할 때 목천의 돈씨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자료 신증 동국여지 승남을 보면 충청도 목천현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우씨, 마씨, 상씨, 돈씨, 장씨, 심씨, 신씨, 왕씨 이렇게 있는데, 우씨, 마씨, 상씨, 돈씨, 장씨가 전부 동물이에요. 소, 말, 코끼리, 돼지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작은 글씨로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 목주 사람들이, 이게 목천이에요. 목천 사람들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해서 그고을 사람들에게는 짐승 이름으로 성을 내렸다. 고려 태조가 전국의 그 유력층에게 성씨를 내려주면서 목천의 유력자들에게는 동물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말, 코끼리, 돼지 이런 성을 줬는데, 뒤에 소, 우자, 이 우씨는 요런 우씨로 바꾸고, 코끼리, 상자, 상씨는 요 상씨로 바꾸고, 돼지, 돈자, 이 돈씨는 이 돈은 머리를 조아린다. 또는 우리 정돈한다라고 할 때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돈보다 훨씬 정돈된 글자잖아요. 이렇게 돈씨로 바꿨고, 그래서 목천 돈씨의 시작은 고려 태조 때 돼지 돈자를 쓸 때부터다라고 하는 게 훨씬 이전 기록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돈영찬이라는 사람이 가승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않을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목천돈 씨가 100여 명 정도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을지문덕의 후손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을지문덕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을지문덕에 대해서 특별한 존경심을 아무래도 갖게 되겠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역사적 사실의 영역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는 듯 하면서도 거의 모르는 을지문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